요즘 뉴스를 보시면 지진의 발생의 횟수가 많아지고 피해 규모도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는데요. 12년 전 일본을 막대한 피해로 몰고 간 동일본 대지진보다 더 무서운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일면 수도 직하 지진. 혹시 들어보셨나요? 수도 직하 지진을 알아보기 전에 동일본 대지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전에 2011년 3월 9일 오전 11시 45분 일본 산리쿠 연안 해역에서 규모 7.3 지진이 발생합니다. 다행히 내륙이 아닌 해양에서 일어났고 쓰나미 주의보로 끝나서 일본 기상청과 사람들은 강력한 지진이 왔지만 다행히 피해가 없었다. 이제 여진 몇 번 더 오고 그치겠지라고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진은 곧 있을 엄청난 대지진의 전조현상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불과 이틀의 시간이면 충분하였습니다. 2011년 3월 11일 금요일 14시 46분 평화로운 일본에 초강력 대지진 발생하게 되는데요. 규모 9.0 동일본 대지진이 일본 산리쿠 연안 태평양 앞바다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규모 9.0이 얼마만큼의 위력에 상응하는지를 TNT 폭발의 양으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큰 채석장 혹은 광산을 폭파할 때 약 1톤의 TNT의 양이 필요하는데 이는 지진의 규모 2.0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나가사키 핵폭탄의 위력은 TNT의 양 32,000톤으로 지진 규모 5.0에 해당됩니다. TNT의 양 32기가톤이 되어야 지진 규모 9.0의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어느 정도의 위력인지 상상이 가지도 않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의 규모는 무려 9.0에 해당하는데요. 건물들이 휘청거리고 땅이 갈라지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의 파괴력으로 지구 자전축이 25cm가량 움직일 정도였습니다. 이는 일본 근대 지진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자 1900년 이후 일어난 지진 중 1960년 발디비아 지진 9.4, 1964년 알래스카 지진 9.2, 2004년 인도양 지진 9.1에 이어 1952년 세베로쿠리스크 지진 9.0과 같거나 큰 규모로 네 번째로 강한 지진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3분 55초 후 해일 경보와 함께 더욱 가공할 무서운 것이 다가오고 있었는데요. 바로 쓰나미입니다. 쓰나미는 대지진이 바다의 바닥을 움직여 해양 에너지를 발생시킬 때 형성되는데요. 대지진으로 발생한 에너지가 수직으로 전파되면서 바다의 물도 함께 움직이며 이로 인해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큰 파도가 형성됩니다. 동일본 대지진의 쓰나미 같은 경우 도호쿠 지방의 이와테현에 40m의 해일을 만들었으며 내륙으로 10km까지 해일이 밀려들었습니다. 이와테현 연안은 해안선 바로 앞까지 산지 지형이며 평지가 거의 없지만 좁은 평지의 대부분의 도시와 항구가 몰려 있었기 때문에 쓰나미의 피해가 다른 곳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또한 미야게현은 진원에서 가까웠고 수심이 얇은 센다이만에서 쓰나미의 속도가 느려지고 후속 쓰나미와 합쳐지면서 해일의 높이는 더욱 높아졌기 때문에 일본 내 다른 현 중에서 제일 피해 규모가 심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15m 넘은 쓰나미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기초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땅에서 비칠 정도로 옆으로 넘어진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현상이 발견될 정도였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의 쓰나미는 약 시속 700km/h로 이동하는데요. 이는 자동차의 평균적인 시속인 약 100km보다 7배 빠른 속도입니다. 눈으로 쓰나미를 목격할 경우 자동차를 타고 탈출을 시도한다고 해도 금세 쓰나미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높은 건물이나 산으로 피난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입니다. 2018년 3월 9일 일본 경찰청의 통계 기준에 따르면 동일본 대지진의 사망자는 15,895명, 부상자는 6,156명, 경찰청에 신고된 실종자는 2,539명이라 발표하였는데요. 여진으로 인한 사상자 포함, 일본에서 자연재해의 사상자, 실종자 수가 1만 명을 넘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었으며
GDP 대비 약 3에서 5%의 지진 피해를 입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의 사망자 중 90%가 쓰나미로 인한 익사였는데요. 쓰나미엔 대량의 모래와 바다 속진을, 항만시설의 중유 등의 여러 물질이 섞여 있습니다. 모래가 폐로 들어가면서 기도를 막고 여러 물질이 폐로 들어가 치명적 부상을 입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익사체엔 이렇게 폐에 물질이 들어가 기도를 막거나 잔해에 맞아 의식을 잃거나 3월에 눈이 흩날려 저체온증 등도 같이 사망 원인은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중 비난소의 비위생적인 환경이나 추위로 인해 고령자를 중심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늘어났었습니다. 지진과 쓰나미로 고통을 겪고 있던 와중에 더 큰 재앙이 발생하게 됩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인데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함께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의 최고 단계인 7단계 대사고, 즉 심각한 사고를 기록하였습니다. 현재도 계속적으로 원자로에서 방사능 물질이 공기 중에 누출되고 있으며,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는 도쿄전력 산하의 원자력 발전소로 현재 매일 세슘 137과 스트론튬 90이 하루에 약 60GBq 기가배럴씩 태평양으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쓰나미 파도로 인해 원전 내부 시설과 장치에 피해를 발생시켰고, 전기 공급과 급수 시스템을 마비시켜 원전 냉각 시스템이 작동 불능으로 방사능 연료봉이 과열되기 시작하였고, 1, 2, 3호기의 모든 냉각수가 증발하면서 섭씨 1200도까지 상승 후 핵연료 지르코늄이 반응을 일으켜 수소를 내놓는데, 이 수소가 경납 용기 내 수증기와 함께 고온고압을 유지하게 되었고, 기어이 수소 폭발이 발생하게 되었고, 방사능의 대기 유출이 시작되었습니다. 방사능 누출로 인한 사고로 인해 피난민만 대략 16만 명으로 발표하였는데요. 이는 일부 지역 주민의 인원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보다 더 많은 피난민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주택 및 건물 피해 건수는 125만 건이며 농경지 피해는 2만 5천 헥타르로 집계되었는데요. 이는 서울 전체 면적의 10배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초기 일본 정부는 반경 20km 구역을 경계구역으로 지정해 주민의 출입을 법적으로 금지한다고 발표하였으며, 미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은 방사능 누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자국민들에게 도쿄를 떠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도쿄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250km 떨어져 있으며 도쿄 수도권 일대에는 3,9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또 다른 원전 재앙인 체르노빌 원전 당시 소련 정부는 최소 방사능 기준으로 1제곱미터당 55만 베크벨의 세슘이 검출된 반경 30km의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켰지만, 후쿠시마 원전에서 40km 떨어진 이타테시에서 1제곱미터당 326만 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되어 체르노빌의 최소 강제 이주 기준의 6배를 기록하였습니다. 앞서 말했듯 올해로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12년이 되어가지만 아직도 일본 사회에서는 또 다른 자진의 공포로 떨고 있습니다. 바로 수도 지카 지진입니다. 다른 명칭으로는 도쿄 지카 지진과 도쿄 대지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대륙이 이동하면서 지진 발생 확률 위험도가 높아졌다고 일본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에서 2020년 시점에 발표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규모 7.0 정도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을 10년 내에 발생 확률을 70%로 예측하였습니다. 이 결과는 수도권인 도쿄에 강진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말인데요.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수도 중심 사회이며 초고밀도 수도 집중화 현상을 보이는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때문에 강진이 발생할 경우 주택 61만 채가 완전히 파괴되거나 불타고 약 2만 3천 명이 희생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며, 경제적 손실은 직접 피해만 약 494조 원의 간접 피해를 포함하면 약 100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정부와 기관들은 앞으로 다가올 지진들의 대비를 더욱 단단히 하고 있으며,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 복구에도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당시 소방국, 소방단, 경찰, 자유방재국, 지자체 담당자들이 시민들의 피난 유도를 도왔으며, 지진이 일어난 당일부터 일본 각 소방국의 긴급소방원조대 및 경찰 광역 긴급구조대가 파견되어
원전 피난 지역을 포함한 피해 지역의 구호 활동, 구조 수색, 경비 활동을 하였습니다. 최대 약 6,100명, 총 약 28,600명의 파견단까지 합치면 약 10만 명의 소방대원이 파견되어 구호 활동을 하였으며 최대 약 4,900명, 6월 말 기준까지 4,000명 이상의 경찰관이 파견되었고 일본 해상보안청 직원도 파견되어 항만 지역 복구, 구조 수색 작전을 맡았습니다. 여기에 일본 자위대 대원도 최대 10만 7천 명 파견되어 구조 수색, 휴식 지원과 피해, 지역 복구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엔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기구와 미국, 러시아 등 세계 각국이 일본의 지진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하였고 특히 미국은 원자력 항공모함 USS 로널드 레이건을 파견하여 구조를 지원하는 도모다치 작전을 펼쳤으며 또한 외국의 공식적 지원 외에도 다양한 단체, 조직, 세력들이 일본 지진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지진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펼쳐지면서 동일본 대진재 보훈 기본법이 가결되었고 일본 부흥청이 설치되었으며 쓰나미 피해를 입은 지역을 중심으로 가설주택과 항만 인프라 복구를 중심으로 부흥을 계획하였습니다. 다른 국가와 일본 정부의 노력으로 많은 부분에 복구되었습니다. 집 130만 채 이상 재건, 기업 120만 개 이상 재건되었고 도로와 철도, 항만 등도 많은 복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피난자 수는 47만 명 이상에서 현재는 3만 1천 명 미만으로 감소하였다고 전해지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의 시설과 주택들은 복구되었지만 후쿠시마 원전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을 포함한 환태평양 지역 전체의 문제로 확산되는 양상 국면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발생 후 실제로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지진 횟수가 27%로 더 높아졌고 한반도가 일본 열도 방향으로 서해는 2cm, 동해는 5cm 정도가 일본에 가까워졌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한반도에 강력한 지진 규모 6에서 7 정도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인천 강화도 부근에서 규모 3.7 지진이 발생하였고 2016년에 국내 관측 사상 최대 지진 규모 5.8인 경주 지진과 2017년 규모 5.4인 포항 지진이 생각나게 됩니다. 외국 전문가들도 한국의 지진 가능성은 높다고 말하고 있으며 지진 발생 시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도시 밀집이 심하며 내진 설계가 미미하며 국민들의 안전인식이 낮은 것을 꼽았습니다. 사실 198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보통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국 건축물의 내진율은 15%이며 바꾸어 말하면 85%는 지진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는 말이 되는데요. 저희는 지진에 대비가 잘 되어 있는 일본보다도 지진 발생이 더욱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12년이 지난 동일본 대지진과 이에 따른 한반도 지진 가능성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인간은 항상 준비를 한다고 해도 막상 자연의 재앙의 순간에는 한없이 작은 존재로 생각되는데요. 지금 이 순간이 매 순간이 정말 소중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식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